제2차 세계대전, 현재는 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 채널에서는 이전 시리즈에서 1943년 6월 30일에 시작된 미군의 남태평양에서의 총반격, 카트윌 작전의 초반부를 다루었습니다. 미군은 작전 첫날인 6월 30일 총 4군데 일본군 지역 6군데 거점에 상륙을 단행했고, 이 중에 미군의 전력이 가장 많이 집중된 중부 솔로몬 제도의 뉴조지아 지역에서 일본군의 비행장이 있던 문다 남쪽의 랜더바 섬을 점령하고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여기까지 전황이 진전된 것이 1943년 7월 4일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남태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미군과 일본군 간에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이 채널에서 과달카나를 비롯해 거의 계속 남태평양 열대 지역에서의 전투만을 다뤘는데요. 앞으로 나오게 될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전투는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이 쌓인 지형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카트윌 작전보다 좀 더 일찍 벌어진 전투이기 때문에 카트윌 작전 초반전 미군의 성공적인 상륙을 마무리 지은 바로 이 시점, 지금이 북태평양의 이쪽 지역 전투를 다루고 넘어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알래스카 지역은 미 본토와 매우 가깝습니다. 알류샨 열도는 알래스카 남쪽에서 캄차카 반도 쪽과 이어지는 섬들인데요. 조금 더 확실히 나타난 지도를 보면 위와 같습니다. 남동쪽으로 가면 미국과 가깝고 남서쪽으로 가면 쿠릴 열도를 지나 일본과도 가깝습니다. 알류샨 열도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전부 미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것이었는데 2차 대전의 미 본토 지역 무대를 어메리컨 시어터라고 부릅니다. 미 본토를 위협한 추축국의 작전은 독일 유보트가 대서양을 건너와서 작전을 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이 채널에서 이후에 유럽 전선을 다룰 때 나올 주제들이고, 현재 태평양 전쟁에서 어메리컨 시어터라면 알류샨 열도가 주무대가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 지역 전투 카테고리를 크게 북태평양 전역으로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마전선 초반전 시리즈를 기억하신다면 남태평양의 항공모함들과 유명한 전투들에 밀려서 버마 전역 자체가 잊혀진 전쟁이란 뜻의 Forgotten War, 그리고 이 지역을 전쟁 내내 맡은 영국 제14군까지 덩달아 포가트남이라고 불렸는데요. 북태평양 지역의 전투들도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해 포가튼 배틀이라고 칭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과달카날 등 태평양 전쟁의 유명한 전투도 자세히 다루었고,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못한 전투도 여러 자료를 이용해 자세하고 재미있게 연재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어메리칸 시어터 전역은 알류샨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북태평양 지역에는 이렇게 알류샨,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부 해안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알류샨 이전에 이곳에서도 모종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일단 그중 하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잠수함은 일본 해군의 E-15형 잠수함의 1번함 2호 제15 잠수함입니다. E-15형 잠수함은 순잠 을형이라고도 하는데, 지난 영상들에도 등장했지만 이 부분에 영식 소형 수상기를 분해해서 탑재했다가 필요시 조립해서 함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캐터펄트를 이용해 사출 가능한 잠수함입니다. E-15형 잠수함의 2번함이 바로 2호 제17 잠수함이었는데, 기록으로 짐작해보면 이 잠수함은 1941년 11월 21일에 요코스카를 출항해서 진주만 기습되는 하와이 근해에서 정찰 활동을 벌이다가 이후 캘리포니아 근해로 와서 화물선에 어뢰를 발사하기도 하고 미군 정찰기에 걸려서 급속 자망하기도 하는 등 통상 파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2호 제17 잠수함은 함장인 니시노 코오조 중좌를 포함해 총 101명의 승조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잠수함은 정말 멀리까지도 다닌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방금 전 이 잠수함형을 순잠 을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잠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크루저 서브머린의 준말로 크기도 대형인데다가 아주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잠수함을 뜻합니다. E-15형 잠수함은 부상했을 때 16노트, 약 시속 30km로 26,000km의 항속거리를 가졌고, 잠수했을 때는 축전지로 기동해서 3노트, 시속 약 5.6km로 178km의 항속거리를 가졌습니다. 26,000km가 어느 정도인가 짐작해보기 위해 이 지도를 보시면 일본에서 출발해서 직선 거리로 하와이를 거쳐서
LA 인근까지 가는 것이 약 1334km입니다. 따라서 이15형 잠수함의 항속거리로는 이 거리를 왕복도 가능해서 장거리 임무에 특화된 잠수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2호 제17 잠수함과 동급의 2호 제27 잠수함이 이 시점부터 3개월 후인 5월에 특수 자망정 가표적을 싣고 시드니 공격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 서해안 캘리포니아주 남쪽에 로스앤젤레스가 있는데 이 지도를 좀 더 확대해보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타바바라라고 부르는 도시가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차를 타고 가면 산타바바라 시내까지 2시간 좀 못되게 걸리는 것 같은데요. 1942년 2월 23일에 벌어진 사건의 무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1942년 2월 23일 현지 시각 오후 7시경 2호 제17 잠수함이 산타바바라에서 서쪽으로 약 20km 거리의 해상에 떠올랐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떠오른 곳 건너편에는 엘우드 오일필드라는 곳이 있었는데 1930년대에 활발히 시추 작업이 진행되었던 유전으로 이 당시 산타바바라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큰 몫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엘우드 유전에서는 1970년대까지 약 1.06억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었고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아직도 약 1.5억 배럴이 넘는 원유가 매장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일본군으로서는 당시 나름대로 공격하기에 좋은 대상을 찾은 셈인데요. 니시노 함장은 이 유전시설을 잠수함에 탑재되었던 함포로 공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당시 25형 잠수함에 탑재되었던 함포는 49경 14cm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당시 일본 대형 잠수함의 제식 함포로 쓰이던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엘루드 유전지대는 이 정도 위치에 육지와 해상에 걸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루드는 당시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유전으로 군사적인 가치가 충분했으나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와는 달리 제대로 된 군부대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타바바라보다 유전지대와 더 가까이 있는 곳의 시 이름이 골리타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해안경비대 경비정들과 골리타 공항에는 해병대 소속 정찰 폭격기들이 있었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병력들은 전부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고 민간인 자원봉사 요원들만 항공기 관측 조소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현재의 골리타시를 바다에서 바라본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니시노 함장은 일단 해안가에 위치한 항공유 저장 탱크를 파괴하기 위해 오후 7시 15분경 함포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곧 2호 제17 잠수함의 14cm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이 그림은 오른쪽 글씨를 보면 해군 종군 화가가 그렸다고 되어 있는데 일본군 잠수함이 캘리포니아 연안을 포격하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이 그림으로 우편엽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942년 2월 23일은 월요일이었는데 유전시설의 대부분의 근무자들은 퇴근한 뒤였고 아직 시설에 남아있던 몇 명의 근로자들이 일본군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처음에는 유전시설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근로자 중 한 명이 바다에 떠있는 일본군 잠수함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근로자는 이후 증언에서 잠수함이 크기가 커서 구축함 같은 군함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함포 하나만 쏘고 있는 것을 본 이후 잠수함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근로자들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지만 일본군의 포탄은 계속 떨어졌고 약 20분간의 포격을 마친 2호 제17 잠수함은 유유히 물러갔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일본군 포탄에 의해 유전시설이 피해를 입은 지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진은 당시 유전시설에 포탄이 명중한 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호 제17 잠수함은 수면에 부상했을 때 미군 군함과 교전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철갑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포격에서도 철갑탄을 이용했습니다. 2호 제17 잠수함의 포격은 항공유 탱크나 다른 시설에 큰 피해는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일본군 포탄이 지면에 떨어져서 생긴 구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호 제17 잠수함은 포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과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녁 때 들린 포탄과 폭발 소리로 이 지역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알아보려는 전화가 몰려 전화선이 혼선이 되는 사태도 일어났고 신문사와 경찰, 군부대 등에도 포격 소식이 바로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포격과 관련된 루머들도 순식간에 퍼져서 몇몇 사람들은 이 공격이 실제 일본군에 의해 이루어진 공격이 아니라 정부에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전쟁 공채를 더 많이 팔려고 꾸민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또한 육지에서 일본군 잠수함에 신호를 보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말도 떠돌았습니다. 이날 미국 정부의 대응은 빨리 이루어져서 포탄이 처음 떨어진 지 약 45분이 지난 오후 8시부터 미심쩍은 신호가 일본 잠수함에 다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산타바바라 전역과 여기서 약 40km 떨어진 벤투라 지역까지의 해안에 일제 등화 관제 명령이 떨어졌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101번 고속도로도 폐쇄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음날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 신문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보이는데 바로 소련군이 스몰렌스크에서 50마일, 80km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시점은 1942년 2월 하순이고 이때는 1942년 1월에 끝난 모스크바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하고 퇴각할 때여서 소련군이 독일군에게 잃었던 스몰렌스크로 다시 진격한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루드 포격은 1814년 영국군 이후 미국 영토에 함포 사격이 가해진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뜬 소문이었겠지만 산타바바라 지역에서 일본 잠수함에 보냈다는 모종의 신호. 이 소문은 곧 미국 내에 일본 스파이가 있다는 설로 번졌고 그 타겟은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일본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엘루드 포격과 같은 달인 1942년 2월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신문을 찍은 것입니다. 이 제목은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일본인들이 쫓겨나는 것이 멀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그 일을 아주 기대한다는 듯한 어투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그제큐티브 오더 9066을 내려서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이 확정되었고 엘루드 포격 일주일 후에 시행됩니다. 산타바바라의 정체모를 불빛 신호가 이 강제 수용 결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만화는 당시 뉴욕의 어느 신문에 나온 것인데 서부 지역의 일본인들이 폭탄을 나눠주는 것을 받으면서 미국 내에서 반란 행위를 꾀한다는 것을 그리고 있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집에서, 즉 일본에서 지령을 기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엘루드 포격은 물질적으로 큰 피해는 못 주었지만 전쟁 시작 초기에 미국인들의 적개심과 공포감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루드 포격 직후 캘리포니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질 미 영토에서 벌어지는 북태평양 전역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